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이야기 계속해서 해볼 텐데요. 그래서 봉합이 진짜 됐냐? 아니다. 불씨가 살아있다. 이거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세 가지 불안 요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불안 요소는 김건희 여사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기울배가 하나가 문제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만 문제인가요?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무슨 남북 문제에 자기가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걸 포함해서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정 인식의 변화 가능합니까? 이분이 대통령 된 이후로 당대표를 내부 총질자라고 말한 다음에 윤리위로 끌어내렸죠. 그리고 3%짜리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 만드는 과정에서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의원들을 다 제꼈죠. 거기서 정무수석이 나와서 무슨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공개적인 협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가 싶더니 또 내쳐지고 그때 사무총장으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철규 의원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전 국민은 생각하고 있어요. 전체는 아니겠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당이 자율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보기 어렵고요. 세 번째 마지막 불안 요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항하는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해요. 이젠 김경률 비대위원까지 나오셔서 무슨 뭐 주가 조작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야 김건희 여사란 한 사람 때문에 정당을 저렇게 구렁텅이로 자기들끼리 끌고 가도 되는 건가? 남의 정당 일이가 하지만 좀 아쉽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가 배후에 있을 거다라는 건 김성희 소장님 배후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한 존재가 그 이름을 망령되 일컬을 수 없는 존재가 김건희 여사라는 것이 여권 내에 퍼져 있는 인식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김건희 여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김성희 소장님의 주장인 거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는 일방적인 갈등의 불씨가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는 아까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본격화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공천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에서 과연 대통령실의 인사들이 얼만큼 공천의 어떤 공천을 받느냐 이 문제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아마 정면으로 드러날 타이밍으로 저는 보고 근데 사실 이 갈등이라는 게 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가 지난 총선을 쭉 보시면 2012년, 2016년, 2020년 이게 4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이 공천들을 보게 되면 2012년에는 저희가 여당으로서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서 새누리당 공천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 말기였기 때문에 차기 권력이 나와서 치받는 게 모양이 괜찮았어요. 그래야 사실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으니까 그 당시 2012년 총선에서 저희가 이길 수 있었던 거고 반면에 2016년, 2020년에 이제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에서는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한 정치적 행보를 보였던 것이 2016년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서 공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대권 후보와 경쟁할 수 없는 그렇지만 정치적 경륜이 있는 그런 분이 공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차기 권력을 억눌러 놓은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2020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기긴 했지만은 차기 권력이 드러나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천을 이해찬 대표가 했거든요. 정치적인 역량도 있고 공천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해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공천이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대통령 임기 3년 차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누가 뭐래도 지금 차기 대선 후보로 유망하게 거론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봉합된 거 아니다. 봉합 안 되죠. 김준우 위원장님. 그러니까 보수의 지금 총선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요소는 두 개가 있는데 차기 대선 주자 중에 제일 지금 1등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미래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어쨌든 정당 지지율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 쪽에서는 좀 해볼 만하다. 그리고 2016년과 20년 총선을 어떻게 복귀하냐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그때 자멸 공천을 해가지고 우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혁신 공천을 하면 여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 이슈나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애써 눈을 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판이 있는데 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고 이 혁신 공천과 관련해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꽂을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이 좋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립감이 애매하기 때문에 외부에 좋은 인사가 그렇게 많이 물밀듯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대위원 선정 때부터 계속 막말 논란된 사람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영입 인사 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계속 말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데 찐윤 인사라고 알려진 사람 두세 명을 상징적으로 컷오프 시키는 거예요. 누구예요? 네, 아니 그거는 모두들 알고 있을 텐데 댓글을 참조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아니 그러면 우리 저 윤석열- 장성철 소장님 공천 신청하셨습니까 혹시? 전 출마 안 하는데요. 신청을 하세요. 그 찍어내면 윤 정권 지지율에 도움이 되겠네요. 아 그래요? 아니죠. 그럼 김준우 위원장님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거 조금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윤석열의 사람 대 한동훈 위원장의 사람 이런 구도로 이제 구도가 갈 없다는 거다. 거예요. 한동훈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의 사람 중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몇 명을 상징적으로 컷오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좀 김준우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다른 생각인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사람, 꽂을 사람 있어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줄을 서고 있는 이미 줄 쓴 현역 의원들. 누구예요? 현역 의원들 거의 현역 대부분. 의원들. 네. 현역 의원들은 지금 와 한동훈 그쵸. 비대위원장이 네. 경선한다고 했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줄 서야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싸움과 갈등이 일어났는데 지난번 김기현 당대표 때 봐보세요. 김기현 물러나라 하면서 막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조용해요 지금. 그건 뭐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현역 의원들이 다 줄 섰다. 그 사람들을 한동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2027년에 대선 출마하려고 해요. 그럼 이번 총선에 자기 사람 많이 당선시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 자기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근데 그거는 맞는데 이제 차이는 결국 안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부산 쪽에 부적격 초선 누가 봐도 친윤이 봐도 친한이 봐도 부적격 초선이 있어. 이 사람 다시 공천 주면 안 된다. 거기 자리가 남거든요. 네. 거기에 누구 공천하느냐의 문제예요. 네. 아니, 그런데 이제 공천 이야기 전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까지 못 가고 결국 물러날 거다. 조기에 물러날 거다. 뭐 이런 전망을 하는 분도 있던데요. 없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바램이기도 할 것이고 또한 당내 역학관계를 잘 모르시면서 하신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근데 총선 총선까지는 이후에는 하고. 네, 총선 이후에는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거에서 이겼다, 과반수 의석을 달성을 하거나達成이 됐다,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권의 견제를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총선에 패배했다, 그러면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비대위원장이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배하면은 바로 그 다음 날 비대위원장 사퇴. 총선에서 이기면은 권력의 견제가 시작되기 전에 뭐 며칠 안으로 사퇴.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그래서 외국으로 아, 가는 미국으로 가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위원장 이제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이런 보도도 나왔었어요. 비대위원장이 임시관리인이니까 이제 윤 대통령 말씀으로는 중진들과 잘 상의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하시면서 위원장제 끝나면 다시 내각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내각이 아니고 미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그 발언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발언은 왜냐하면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언론에다가 문장으로 흘려라라고 정확히 찍어준 문장이 두 문장인 겁니다. 뭡니까? 그 첫 번째 문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보같이 뒤통수나 맞고 다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바보같이 뒤통수나 맞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국민들 머릿속에 한 사람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김건희 여사가 그만큼 격노했다는 사실을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언론에게 한동훈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임시직. 워딩의 핵심은 임시직. 그다음에 너 해봐야 끝나고 나서 내각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너는 아직 내 아래 사람이고 부하야? 나의 임기는 3년 남아 있어. 이 워딩을 흘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다음 취한 조치가 뭡니까? 법무부를 차관체제로 운영하기로 모든 시스템을 갖춰놓고 전광석화처럼 17기 사법연수원 한동훈 장관의 10기 위 선배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이번 8월에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 포함해서 모든 검찰의 인사를 내가 직접 직할해서 운영할 테니 검사들이여 너희는 절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쳐다도 보지 말 것이며 통화도 하지 말 것이며
말도 듣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해주죠. 이 김성희 라고 저의 자의적인 회장님, 해석을 한 네. 겁니다. 너무 자의적인 시나리오를 많이 해석이시죠. 소설이 소설. 네, 네, 네. 톤이 좀 센 것 같은데 네. 뭐 전체적인 취지는 이해가고 수긍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게 먹힐까요? 검사 조직 내부에서? 네, 먹히죠. 왜 먹힌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검사들은 승진을 하고 나서 전관 예우, 전관 비리 시장에 뛰어드는 것으로 본인들의 부를 거머쥐죠. 안대희 대법관 등 같은 경우 나와서 3개월 만에 15억. 홍문표 검사 같은 경우는 15개월 동안 110억. 그리고 우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부산 고검장 마치고 나서 태평양에서 17개월 동안 16억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승진의 길이 막힌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검사가 과연 있을까요? 김준우 위원장 아니 너무 좀 네, 톤이 아니, 세가지고 우리 네, 방송이랑 그러니까 달라서 의견에 대해서 이거를 네. 사실 다들 맞장구나 뭐 예, 별다른 그냥 의견을 입장이셔서 못하고 그냥 있네요. 아까 네. 어떻게 얘기했지만 방송 오랜만에 하니까 적이 잘 안 되네. 저기 국정 기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럼 더 치고 나갈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 나갈 것 안 나갈 것 같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더 치고 나가려면 수직적 당정 관계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유승민 대표 갑자기 앉혀요.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보수 혁신을 확 기리죠. 오. 예. 근데 그거 못할 거라고 보는 거고 지금 오히려 살짝 설렜다가 지금 다시 풀이 죽으신 분은 원희룡 장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의미는 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는 갈등의 끝일 거라고 보고요. 더 이상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보수 입장에서도. 근데 그러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오히려 딱히 제가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를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를 딱 그 수직적 관계를 끊어내는 방식으로 가는 정치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걸 할 결단과 용기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있을까? 아직은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럼 김준우 위원장은 어쨌든 이 정도 선에서 두 사람의 갈등은 봉합 수순을 밟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사실 이 윤한 갈등의 시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건희 여사의 이제 명품백 논란에 대한 거였잖아요. 김경률 위원의 사과 관련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촉발된 어떤 갈등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서천 화재 현장에서 이렇게 포옹을 하고 한 것처럼 요걸 좀 이어가서 확실하게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언론사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언론사 대담을 통해서 이거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근데 그것도 저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예. KBS에서 준비를 하다가 중단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거든요. 중단이 됐대요. 예. 그러니까 기획이 들어가고 준비를 하다가 또 스톱된 거는 제가 확인한 사실이어서 글쎄요. 그러니까 계속 미적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다 정도로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어딘가에서 이것조차도 하면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과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불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디올백 이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그냥 언급하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래서 우리도 언급하지 말아요. 정신차를 위해서. 언론사 대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럼 과연 그때 사과를 할 것이냐, 안 하신다고 입장 그랬죠. 표명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평론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 대담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언급하기 싫어하는 전망을 하는 거예요, 것도 그냥. 무의미한 건가요? 네, 그냥 쭉 설명을 하겠다. 대담해서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거는 우리에게 안 좋다. 이거 자꾸 언급되는 것이 좋지가 않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년 대담을 못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그래서 보도도 결국은 있었어요. 당이 결정하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겠다라고 국민의힘 쪽에 전달을 했다. 이거는 잠깐만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김건희 여사의 워딩은 내가 100번이라도 사과하라면 사과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냐. 야당의 공세가 세질 수 있다는 뒷문장이 붙어 있었고 이 메모가 돌았다는 날부터 하루 이틀 뒤에 조선일보에서 이례적으로 여권에서 사과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면에 털어서 이렇게 길게 기사를 굉장히 길게 뽑아서 내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내가 하고는 싶지만 해봐야 도움 되겠냐라고
말한 워딩에 대해서 여권 인사들이 전하고 보도까지 됐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알렸다는 사실이 다 보도가 됐잖아요. 이거는 확인을 다 해준 이야기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 게다가 이어서 요즘 톤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도 친복 인사에게 놀아나선 되겠냐 전국이라고 하면서 이 최재형 목사의 친복 문제를 전면적으로 좀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태영호 의원도 그런 기자회견을 야, 했죠.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속아 넘어갈까로 생각해 주시면 예, 뭐 고맙긴 하네요. 김재섭 위원장 아까 네.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년대담이라는 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굉장히 이례적이고 뭐 구국의 결단만큼 대단한 정치적 이슈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대통령이 신년이 되면 국민들과 대담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요?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좀 줄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는 더 많이 줄었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물린다고 하면 저는 막 그렇게 좋게 안 보일 것 해야 같아요. 된다. 예, 저는 신년대담 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놓고 우리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문제를 제대로 털고 가야 그다음도 우리가 총선을 치르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묵혀두고 가서 뭐가 해결이 되냐. 총선 끝나고 나서 어떻게든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 텐데 국민의힘이 이기든 지든지 간에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신년대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통상적으로 해왔던 일인 만큼 물리지 않고 그냥 정면 돌파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또 다른 저러한 폭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신년 대담을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듭을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월 어느 시점에 또 저러한 건들이 나와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영상이나 녹취가 나와요. 그럼 또 사과하고 또 해명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가급적이면 여당이든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이든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냥 언급조차 안 하고 싶어요. 긁어부스럼 날 수 아니, 있으니. 긁어 부스름이고 연급조차 안 해주고 그럼 다른 이슈를 덮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이 용산의 생각일 텐데 덮는다고 덮여지지 않는 순간까지 왔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예. 맞아요. 근데 대담을 하면 도어 스태핑을 대통령께서 왜 중단하셨습니까? 끊임없는 설화, 약간 뭐 김성애 소장 한화 논란 같은 그런 설화가 계속 반복되니까 생겨나는 거듭 문제는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사과를 못 하니까 그래서 저는 대담을 못 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결국은 설 연휴 밥상에서 어떻게든 얘기하니까 혼자 대통령이 브리핑룸에 나와서 질문은 안 받고 배우자 문제로 시민분들께 불편한 감정을 느껴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가 포함된 신년사 정도를 발표하고 그냥 정리할 것이다. 그것까지밖에 못할 것이다. 근데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갑갑해질 거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